네,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2페이지까지 했나요?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러죠? 세포라고 합니다. 생명체 구성 단계,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였고 동물은 어떤 단계가 추가가 되죠? 기관계, 식물은 조직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는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랑 세포 벽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핵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일단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무엇이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그럼 DNA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해주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은 그냥 조그마한 알갱이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한 번씩 배웠었고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엽록체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뭐예요? 빛에너지 이용해서 무엇을 재료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포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돼요? 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무엇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주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억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액포, 세포막, 세포벽 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도 쭉 다 봤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생명체 내 화학 반응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겠죠? 화학 반응이 뭐예요? 화학 반응 뭐예요?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기 참 애매하고, 그쵸? 화학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배웠죠? 언제 배웠죠? 우리 중간고사, 그쵸? 저 1차 정기평가 영역 중에 화학 결합이 있었어요. 무슨 결합이랑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 있었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년에 여러분들 내후년에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화학 결합이 깨지는 반응을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화학 결합 형성이 되거나 화학 결합이 깨지는 반응이 바로 화학 반응인데 이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얘를 따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명체는 왜 어떤 물질을 쪼개거나 즉 화학결합을 끊거나 어떤 물질을 합치거나 화학결합 새로 생성을 하거나 해야 할까요? 생명체가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거나 어떤 물질을 합성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거나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혹은 분해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항상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 화학 반응이 무엇이냐? 화학 결합이 새로 형성이 되거나 형성이 됐던 화학 결합이 끊어지거나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혹시 세포 설명할 때 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뭐 ATP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뭘 기억하면 되냐면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될 때에는 에너지가 이 결합 속으로 들어가요, 빠져나가요? 자, 광합성이에요. 자, 광합성. 이산화탄소에 있던 탄소들을 쭈루룩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포도당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빛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이 빛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 화학 결합 속으로. 그래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이 결합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화학 결합이 끊어져요.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복잡한 이 포도당을 쪼갠다. 화학 결합을 끊어줄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했고 이 물질 대사 이 화학 반응은 화학 결합이 생성이 되거나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 생성이 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학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나요? 그리고 물질 대사에는 항상 효소가 관여를 하고 물질 대사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A가 D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A가 B가 됐다. B가 C가 됐다가 D가 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효소가 뭐예요? 효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죠? 효소? 효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쵸?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뭐 소화과정 배우면서 아밀레이즈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 그쵸? 그럼 효소가 뭐예요? 분해 촉진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물질 대사는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과정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시키는 거야? 촉진시키는 애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애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긴 할 거지만 A가 어떤 B가 되는 반응이 우리 몸 밖에서는 한 5억 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는 A가 B가 되는 반응이 0.0001초 만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의 빠르기를 조절해 주는 애를 두 단어로 과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혹시 촉매 들어봤어요? 촉매? 오케이. 촉매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애들을 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촉매는 사실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해주는 애들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촉매인데 어떤 촉매냐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에 해당해요. 알겠나요? 그리고 촉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속도만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빠르게 해주는 애들입니다. 알겠나요? 효소의 정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질 대사를 구분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물질 대사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이 글자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동자가 어떤 동자일까요? 그렇죠. 무슨 동? 같을 동입니다. 어떤 물질이 같아지려면 합성이 돼야 될까요? 서로 분리가 돼야 될까요? 서로 합쳐져야겠죠? 그래서 동화 작용은 서로 무언가를 합성해 주는 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화작용의 이 이자는 어떤 걸까요? 얘가 같다 하는 뜻이었으니까 얘는 그죠,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려면 하나의 물질이 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과 분해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 작고 간단한 분자, 저분자로부터 크고 복잡한 물질인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떨어져 있던 물질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얘기겠죠. 결합하려면 당연히 물질들 사이에 화학결합이 만들어지겠죠. 화학결합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이 결합 속으로 들어가요, 빠져나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물질이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했던 광합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있는데,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이 되면 뭐예요?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부착이 되는 거니까 화학결합 형성이 되는 거니까 합성인 거고, 그때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단백질 합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사슬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거 뭐라 부를까요? 그쵸. 폴리아미노산으로 불러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과학자들이 얘는 결합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폴리펩타이드 사슬과 단백질의 차이점 설명했었나요? 자, 단백질이 여러 개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차이점은 뭐예요? 뭐예요?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 아미노산의 서열과 개수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면 얘네들의 기능이 생깁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화작용 보도록 할게요. 자, 크고 복잡한 분자, 고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분해한다는 얘기는 화학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이 화학결합 속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 있고 소화가 있어요. 소화는 뭐죠? 그렇죠.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왜 분해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거는 바깥으로 보내는 거고, 에너지는 에너지를 흡수. 좋아요. 흡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포는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밥알은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밥알 속에 있는 영양소를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흡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밥알을 그냥 세포한테 밀어 넣어주면 세포 어떻게 돼요? 터져서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가 흡수할 수만큼 작게 쪼개줘야겠죠. 이런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얘기해준 대로 분해니까 무슨 과정이에요? 이화작용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때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스펙트럼으로 쭈루루 막 설명할 때 열이 에너지다라고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좋아요. 그래서 얘를 화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다른 말로 열을 흡수한다 해가지고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화작용은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밑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림과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있고 작고 간단한 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물질로 되는 거니까 동화랑 이화 중에 뭐예요? 동화 작용입니다. 그때 화학 결합이 생기니까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어때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과 단백질 중에 에너지가 높은 건 누구일까요? 단백질입니다. 그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자, 반응의 시간과 진행에 따른 에너지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습니다. 이 반응물, 생성물은 어려운 게 아니라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럼 A가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인 거예요. 반대로 B가 A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럼 B가 반응물이고 A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는 뭐가 반응물이고 뭐가 생성물이에요? 아미노산이 반응물, 그 다음에 단백질이 생성물입니다. 그럼 반대로 소화가 일어나가지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돼요. 그럼 뭐가 반응물이에요? 단백질. 뭐가 생성물이에요? 아미노산입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뭐가 높아요? 생성물. 그 말은 뭐야?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에 누구의 그래프? 동화작용의 그래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화작용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과 같은 복잡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작고 간단한 물질로 쪼개집니다. 쪼개진다는 얘기는 화학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에너지가 높은 건 누구예요? 포도당.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화작용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반응의 진행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누가 더 낮아요? 생성물. 그 말은 뭐예요?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에너지가 언제 빠져요? 물질이 분해되면서 화학결합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얘는 동화랑 이화 중에 어떤 그래프? 이화작용의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효소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주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효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포체, 그다음 골지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변형이 돼서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능이 생기는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정체가 효소인데, 자, 효소는 아까 촉매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길다란 분필이 있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 분필을 부러뜨리는 반응을 할 거예요. 부러뜨리려면 얘한테 뭐를 가해줘야 돼요? 힘.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양쪽에 분필을 잡고 힘을 가하고 있는데 분필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근데 얘한테 분명히 에너지는 가해주고 있죠. 그럼 이 분필의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 끊어져요? 이 분필의 에너지가 얘가 끊어질 만큼 됐을 때.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분필을 안 잡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에너지가 뭐 한 10 정도 된다 합시다. 근데 선생님 얘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얘를 당연히 얘한테 힘을 가해줘야겠죠. 좀 비과학적 표현이지만 힘을 가해주겠죠. 그럼 얘한테 에너지를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10이었던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언제 얘가 부러질 만큼 에너지가 됐을 때 얘가 또각하고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즉 분필이 그냥 있을 때 부러져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근데 언제 내가 힘을 가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부러질 만한 그 상태가 됐을 때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부러질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부러질 만한 에너지가 한 요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럼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부러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에너지 수준을 확 낮춰줘요. 그러면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것과 에너지 수준이 낮은 것 중에 누가 잘 부러지겠어요? 낮은 거.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분필 그냥 두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그럼 누군가가 붙잡고 얘한테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부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러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누가 더 잘 부러져요? 낮은 것. 이거 누가 낮춰준다는 얘기야? 효소가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선생님이 분필을 잡고 으악 하면서 이제 힘을 줍니다. 알겠죠? 좀 일어나. 힘을 줘요. 그러면 으악 하면서 얘한테 에너지를 계속 가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으악 하면서 어느 순간 부러집니다. 예, 부러질 만한 에너지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생님이 기를 넣어줬잖아. 에너지를. 그 에너지, 즉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는데, 즉 이 분필이 끊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대학교 수준의 용어지만 한 번씩 들어주면 좋으니까. 그러면 이 멀쩡한 분필 상태와 얘가 화학 반응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얘가 곧 부러지기 직전에 요 상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변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전이 상태까지에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거는 대학교 수준의 단어니까 한번 들어봤다. 요 정도 이해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 가지고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생체 촉매입니다. 그래프 보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먼저 적을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방금 선생님이 분필로 설명한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효소는 어떻게 해주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줘요. 아무튼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 문장들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과 일단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낮아요? 생성물. 그럼 얘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동화는 물질의 합성이고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으세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 생성물 에너지가 낮아졌네. 그러면 물질 속에서 물질 밖으로 에너지가 빠졌네. 그때 과학 선생님이 화학결합이 끊어질 때 빠진다 그랬지. 그럼 화학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물질과 물질 사이 결합이 끊어지겠네. 그럼 물질이 분해가 되겠네. 서로 달라지겠네. 그러니까 이와 작용이네 하고 머릿속에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주르륵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과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잘 찾았어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와 작용인 거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근데 우리 처음 봤던 요 그래프랑 다르게 이제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표현이 됩니다. 일단 빨간색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그래프.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반응물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응물은 선생님 지금 얘는 분필을 잡고 있지 않는 상태. 선생님이 분필을 쭉 잡아요. 그래서 분필한테 에너지를 쭉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필이 부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되는 순간 분필이 또각하고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반응물이 기준이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만큼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반응이 또각하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효소가 없을 때랑 있을 때 중에 언제 빨라지는 거예요? 효소가 그렇죠. 효소가 있을 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는 요 언덕을 넘어가기 너무 힘든데 효소는 요 언덕을 낮춰줘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줘가지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누가 높아요? 생성물.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선생님이 쭉 흐름대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 맞나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생성물이 높아졌네.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갔네. 언제 들어간다 그랬지? 화학결합이 형성이 될 때. 화학결합 형성이 된다는 얘기 서로 붙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서로 달라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네.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얘를 에너지가 흡수된다 해가지고 흡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자, 활성화 에너지 빨간색 그래프 봤을 때 1번과 2번 중에 이 반응에서의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일까요? 활성화 에너지 정의가 뭐죠? 학습자 한번 보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기준이야? 반응물이. 그쵸?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요게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 활성화 에너지는 2번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이 가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생성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생성물은 이미 화학 반응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 에너지니까 요만큼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효소는 뭐를 낮춰준다 그랬어요? 활성화, 그렇지, 에너지를. 그래서 보게 되면 요만큼 파란색까지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덕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감소했으니까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 반응열은 무엇이냐면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반응열은 달라져요, 같아요? 같아요. 변화 없어요. 이 효소는 단순히 그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동화 작용에서는 반응열의 크기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나오는 문장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반응열 한번 적어봅시다.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물질대사인데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결합이 생성이 되거나 끊어지는 과정이고 요때 에너지 출입이 있었어요. 그쵸? 됐나요? 근데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은 우리 몸속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반응의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를 낮춰주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 비교입니다. 자, 우리 생명체 밖에서는 포도당이 연소가 될 때 대략 400도씨 온도의 그런 고온이 필요해요. 이 온도 정도 돼야지 활성 에너지가 대략
우리한테 온도로 따지면 400도씨 정도 온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게 돼요. 근데 요 과정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우리 몸의 체온이 400도씨인가요? 아니죠. 몇 도씨예요? 36.5도씨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한 이유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쭉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포도당이 연소될 때 400도씨 정도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체 내에서는 포도당이 분해가 될 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확 낮춰주니까 우리 체온 정도에서도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당이 이렇게 되는 반응은 연소예요. 연소가 뭐예요? 연소. 태운다. 불이 난다. 불이 난다는 건 뭐야? 에너지가 많은 양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이 되면서 빛과 열로 나오는 게 바로 연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 밖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로 쪼개질 때는 한 번에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니까 빛과 열의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것을 연소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자의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갤 때 A에서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요만큼씩 조금씩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까지 나오진 않고 열의 형태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과정이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동화와 이화작용. 동화는 물질 합성, 에너지 흡수.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도대체 효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이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주 성분이 뭐라 그랬죠?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씨로 항상 유지가 됩니까? 36.5도씨. 왜 그래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식. 좋아요. 선생님과 비슷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볼게요. 자,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우리 계란의 주성분도 단백질이 좀 많겠죠? 여러분들 계란을 후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투명했던 계란이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변하죠.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변성된다라고 좀 고급진 어휘, 과학적인 어휘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란 후라이 볼 때마다 단백질의 변성이 돼서 성질이 변했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뜨겁게 열을 가해줘가지고 변성된 단백질을, 즉 계란 후라이를 다시 식혀줄 거예요. 얘가 다시 투명하게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는 온도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변성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효소가 제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우리 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 원인 ATP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ATP가 온갖 곳에 쓰여요.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에 쓰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계에 다 쓰입니다. 그때 이 ATP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심장이 뛰어야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온에 시달리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해열제를 먹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효소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랑도 부딪힐 수 있고 얘랑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보라색 물질과 이 노란색 물질 중에 효소의 입체 구조랑 잘 맞는 애는 누구예요? 보라색 얘랑 결합할까요? 안 하죠. 왜?
효소의 입체 구조랑 얘의 입체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란색이랑은 결합해야 안 해요?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효소의 입체 구조랑 딱 맞아가지고 결합하는 그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기질이라고 하고 혹은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효소는 본인의 입체 구조와 맞는 특정 기질과만 반응을 해요. 기질에 대해서 특이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용어는 다 적어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먼저 들으세요. 자, 그러면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을 딱 했죠? 그 얘네들의 명칭을 또 불러줍니다.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쫙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생성물이 되면 효소랑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됐을 때 효소의 모양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으니까 촉매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얘는 동화일까요? 이화일까요? 이화입니다. 반응물이 쪼개졌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요걸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합니다. 이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촉진해줍니다. 그리고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로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적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즈가 있어요. 혹시 한 번씩 들어봤죠? 뭐뭐 레이즈는 효소라는 뜻입니다. 아밀레이즈란 이 효소의 구조는 누구랑 구조가 딱 맞냐면 녹말과 구조가 딱 맞아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녹말과 단백질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아밀레이즈의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반응에는 작용하지 못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일단 효소의 재사용입니다. 효소는 반응 전후에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물과 분리가 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다시 결합하여 다시 반응에 사용이 됩니다. 됐나요? 요걸 이제 문장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즉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가 되고 새로운 반응물과 다시 결합하여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촉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것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질 특이성과 효소의 종류입니다. 물질 대사는 계속 설명한 대로 A에서 D가 되는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가 됐다가 C가 됐다가 D가 돼요. 그러면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다 다르죠? 그럼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중간 생성물을 만들며 진행이 되는데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물질 대사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 효소를 만드는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DNA에 있겠죠?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